자, 5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강구조 접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어요.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라고 했어요. 자, 1번 구조 접합부에서 기둥, 보의 접합부는 지금 기둥이 있고 보가 있을 때 이 접합부 이야기네요. 이렇게 기둥과 보 접합부는 접합부의 성능과 회전에 대한 구속 정도에 따라서 전단 접합, 떨어져 나갈 수가 있죠.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가서 보가 이탈될 수가 있어요. 전단 접합이라든가 부분적으로 강접합한다라든가 또는 완전 강접합하는 방법으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주요한 건물의 접합부는 미끄럼 발생 방지를 위해서 일반 볼트를 사용한다는데 통상 일반 볼트는 임시로 또는 가체결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본 체결 시에 본 조임에서는 미끄럼 발생 방지를 위해서 고력 또는 고장력 볼트를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 됩니다. 주요한 건축물의 접합에서 미끄럼 방지를 위한 볼트는 고력 볼트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일반 볼트는 임시용 또는 가체결용으로 사용한다는 거 자, 기억을 해두시고 접합부는 45kN 이상 지지하도록 설계를 한다는 거. 기출문제에서는 이 부분의 숫자를 달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단 연결재 세그로드 D장은 제외한다는 거. 네 번째, 고장력 볼트의 접합 방법은 마찰 접합, 지압 접합, 인장 접합이 있습니다. 마찰력을 이용한 접합도 있고요. 눌러서 꽉 두 개의 이렇게 부재가 있으면은 볼트로 해서 꽉 눌러줘 가지고 지압 누르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찰은 마찰력을 이용한 것이고요. 인장력은 팽팽히 잡아당기는 상태에서 꾹 누르면 잡아당겨지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못 움직이게 하는 이렇게 체결하는 접합 방법인 인장 접합이 있습니다. 마찰, 지압, 인장 접합이 있고요. 따라서 51번의 답은 2번이에요. 2번이었고요. 자, 52번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판의 A, B면을 고정시키고 점 C를 수평으로 0.3mm 이동시켰을 때 측면 AC의 전단 변형도는 했어요. 전단 변형도는. 자, 이제 어떤 하중을 가했어요. 이렇게 하중을 가할 경우에 이 하중에 의해서 본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변형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단 변형률을 구할 때는 이런 하중에 의해서 전단 변형률은 하중에 의해서 부재 높이가 있어요. 자, 높이는 자, 여기 H 또는 L이에요. 300mm가 되겠죠. 그래서 부재의 높이 분의 변형량이 있어요. 변형은 얼마 됐어요? 여기서 0.3mm 이렇게 변형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S라는 변형량이 있어요. 그래서 변형량이 있다. 미끄럼에 의한 변형량이에요.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부재의 높이는 얼마예요? 부재의 높이는 300mm네요. 300mm 분의 그리고 변형된 길이 변형량은 0.33이었어요. 따라서 나누니까 0.00 하나 둘 세 개네요. 그러니까 0.001이 됩니다. 답은 그래서 0.001 찾아가 볼까요? 답은 1번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 전단 변형률에 대한 공식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아두시고 그 다음에 구하게 되면 0.001 라디안이 됩니다. 전단 변형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자, 5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파단면 A1, 3, 4B에서
인장제의 순단면적은 했어요. 순단면적 AN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때 파단면 제시를 해줬어요. A134B니까 A점에서 가서 그 다음에 1점 있네요. 1 그리고 3 그리고 4 그리고 B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파단면이에요. 파단면. 이 인장제의 순면적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을 이제 보면은 A와 B의 A와 E죠. E에 두 개 열이 있어요. 2개의 열이 있고, 그리고 순단면적은 순폭의 두께 부재의 두께를 곱하여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그자그 배치인 경우에는 순단면적은 전체의 단면적 있겠죠. 전체의 단면적은 볼까요? 70, 80, 80, 70 다 더하면 286, 그 다음에 274니까 이것은 300mm가 되겠네요. 그리고 두께가 있어요. 두께는 얼마예요? 조건에서 보면 구멍의 직경은 22mm라고 했고 판의 두께는 6mm라고 했어요. 그럼 판의 두께로 곱할 수 있어요. 따라서 얘는 전 단면적은 이렇게 높이에 그다음에 판의 두께인 6mm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 단면적에서 이제 빼야 되겠죠. 자, 이게 구멍이 있고 여기서 볼트의 지름이 아니라 구멍의 직경이기 때문에 2mm를 가산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구멍이기 때문에 유의하시고 전 단면적에서 볼트의 구멍수, 볼트 구멍 수 곱하기 구멍의 지름 곱하기 두께를 제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시그마 4 곱하기 게이지 분의 피치의 제곱이에요. 피치의 제곱. 자, 근데 피치는 얼마예요? 여기서 55가 되겠네요. 자, 55가 되겠죠. 55. 그리고 게이지는 얼마죠? 게이지는 간격이 80.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곱하기 두께죠. 두께 얼마예요? 6이에요. 따라서 6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 두께. 다시 이제 곱하기 두께죠. 두께. 그리고 열수가 있어요. 열은 한 열, 두 열이니까 두 열, 2열. 2열이다. 열수를 곱해줍니다. 자, 여러 방식으로 해서 구하죠.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이 문제 나오게 되면은 좀 갑갑하죠. 그래서 이 문제도 통으로 보아두십니다. 숫자를 달리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거의 아마 이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제 이 근거로서 풀어보기로 할게요. 조건에서, 자, 볼게요. 밑에 해설에 조건에서 구멍의 직경은 22예요. 피치는 55입니다. 피치는 55고, 게이지는 80이에요. 그 다음에 두 개열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열, 2열이다. 자, 그러면 전 단면적은 300 곱하기 6. 자, 300 곱하기 6이죠. 그리고 볼트의 구멍수는 몇 개입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예요. 세 개죠. 1, 3, 4, 1, 3, 4. 세 개예요. 따라서 세 개 곱하기 지름이에요. 지름 얼마예요? 볼트의 구멍 지름은 22가 되겠죠. 따라서 22. 볼트의 규격으로 정했으면 플러스 2mm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구멍의 직경이니까요. 22 그대로 적용.
그리고 곱하기 두께. 두께는 6이죠. 6. 플러스 4 곱하기 게이지. 게이지는 80. 그리고 피치는 55니까 55의 제곱. 곱하기 두께는 얼마죠? 6이죠. 6. 따라서 6 곱하기 2개의 열이다. 그래서 2다. 총 곱하고 그 다음에 제해서 합을 구하면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약 1517.44 제곱밀리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복잡한 문제예요. 이 부분은 뭐 외워서 할 것은 애매하고 문제를 통으로 보아두고 다음번에 같은 내용으로 나오게 되면 그대로 1517을 가는 것이고, 애매하다라고 할 때는 뭐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런 공식을 우리가 암기를 했다면은 공식을 대입해서 풀면 되고요. 실제 이 문제를 풀 때는요, 문제 푸는데 아마 3분 이상 소요가 될 겁니다. 제가 앉아서 차분차분 풀어도 3분 넘게 걸려요. 차분하게 읽다 보면. 따라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문제가 같게 나왔으면은 맨 추후에 문제를 풀어라 라는 거 우리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 53번이었고요. 다음에 54번 문제. 강구조 조립 압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강구조에 대한 문제고요. 1. 낄판, 띠판, 레티스 형식, 단일 레티스라든가 복 레티스 등이 있다. 이거 뭐 학교에서 배웠을 거니까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있고, 두 번째 보면은 레티스 형식, 우리 뭐 레티스 단 레티스 복 레티스 그림 찾아보셔요. 레티스 형식에서 세 장비는 단일 레티스에서는 120 이하, 복 레티스에서는 280 이하이다. 그런데 단 레티스에서는 140 이하이고 복 레티스에서는 200 이하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자, 이 문제도요, 외우냐 못 외우냐에 따라서 맞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맞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티스 형식의 해서 세 장비는 단일 레티스에서 140 이하, 그 다음에 복 레티스에서는 200 이하다라는 거 한번 이번 기회도 봐두시고, 세 번째 부재의 축에 대한 레티스 부재의 경사각은 단일 레티스의 경우는 60도로 한다. 60도 이상이다. 네 번째는 평강이라든가 기역 형강, 디귿 형강이 레티스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의할 것은 또 여기서 세 장비예요. 기둥에 탄탄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세 장비입니다. 세 장비가 작으면은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좌굴이 잘 안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조립 압축제에 대한 강구주에서의 이야기였어요. 이거는 유의해야 될 문제, 특히 두 개, 레티스 형식에서의 세 장비와 다음에 레티스 부재의 경사각, 이 두 개는 유의하십니다. 자, 그리고 55번 문제. 장주인 기둥에 통상 세 장비는 단주에는 적용하지 않고 장주에 적용을 합니다. 그때 장주인 기둥에 중심 축하중이 작용을 할 때, 기둥 중심으로 해서 축하중이 작용을 할 때 오일러의 좌굴 하중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축하중이 작용을 할 때 얘가 이렇게 좌굴될 수도 있겠죠. 기둥이 좌굴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세 장비는 탄탄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세 장비는 작을수록 좌굴 하중은 커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아두십니다. 단단하게 잘 작을수록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보기로 할게요. 1번에 보면은 기둥의 단면적이 큰 부재가 작은 부재보다 좌굴 하중이 크다. 단면적이 크니까, 단면적이 클 경우에는
작은 부재보다는 좌골하중이 큽니다. 좌골하중 같은 경우에는 우선 오일러의 공식에 의해서 KL 좌승분의 파이 제곱 EI가 돼서 이렇게 해서 길이에도 관계를 하는데, 이때 유의할 것은 세장비예요. 그래서 최소 단면 2차 반경에서 세장비를 해볼게요. 적용해서 세장비는 R분의 KL이고, 이때 유효 좌골 길이, 그 다음에 최소 단면 2차 반경인데, 이 최소 단면 2차 반경인 R은 루트 A분의 I예요. I. 따라서 여기에 제입을 하게 되면은 루트 A분의 I분의 KL이고, 다시 A가 위로 올라가겠죠. 따라서 A는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단면적이 큰 부재는 작은 부재보다 좌골하중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장비에 대한 이해를 좀 아마 학습 시간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했을 거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둥의 단면 2차 모멘트가 큰 부재가 작은 부재보다 좌골하중이 크다는 거. 자, 단면 2차 모멘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세 번째, 기둥의 탄성계수가 큰 부재가 작은 부재보다 좌골하중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탄성계수 있죠? 단면 2차 모멘트, 그 다음에 다시 탄성계수. 자, 마찬가지로 위에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큰 부재가 작은 부재보다는 비례하니까 좌골하중에 대해서 좌골하중은 더 큽니다. 좌골하중 크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면 기둥의 세장비가 큰 부재가 작은 부재보다 좌골하중이 크다. 이거는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기둥의 세장비가 큰 부재는 작은 부재보다 좌골하중이 작고, 역으로 우리가 알아둘 때는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세장비가 작을수록 좌골하중은, 잘 견딜 수 있는 좌골하중은 커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둥의 세장비가 작은 부재가 큰 부재보다 좌골하중이 크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되고요. 답은 4번이에요. 반대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향후의 문제에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돼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또 한번 보아두십니다. 기출문제로서. 자, 55번이었고요. 자, 5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강도 설계법에 의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에서 고정하중이니까 데드 로드에서 D는 4kN/제곱 제곱 미터이니까요. D는 4. 그 다음에 활화중 WL은 5kN/제곱 제곱미터인 경우, 자, 활화중이고 라이브로드예요. L은 5예요. 이때 소요 강도 산정을 위한 개수하중은 얼마입니까? 물었어요. 자, 개수하중은 1.2 D 플러스 1.6 L이에요. 자, 그러면 1.2 데드로드 같은 경우에 4니까요. 4 곱하기 4죠. 플러스 1.6 곱하기 라이브로드는 5니까 5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 4, 8, 4에서 4.8에 플러스 5, 6, 30, 5, 1로 놓으니까 8.0은 12.8kN 제곱미터. 따라서 답은 12.8이니까 3번이 되겠죠.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밑에 해설에도 나와 있어요. 이 공식 잘 보아두십니다. 그래서 개수하중 구하는 문제에서는 이 문제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항상 여기서 바뀌는 것은, 숫자가 바뀔 것은 고정하중과 활화중의 값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6이다, 여기가 활화중이 5다라고 할 때는 그대로 D는 5가 되고, 그 다음에 L은 6이 되고 점죠. 그 다음에 라이브로드는 5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해서 다시 낼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잘 알아두실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숫자 어디에 대입하나, 고정하중이 이 데드로드냐 아니면 라이브로드냐, 이거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정리하면서 잘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57번 문제로 갑니다. 57번 문제. 57번 문제. 강구조의 구성부재 중에서 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어요. 1번에 보면은 보는 휨과 전단에 의한 응력과 변형이 주로 발생된다. 자, 보가 있으면 보는 처지게 되겠죠. 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균열에 의해서 전단력이 발생해서 전단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응력이라든가 변형이 주로 발생이 되고요. 두 번째 보면은 보는 횡자골 방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철골보가 있을 때 이것은 전단 또는 휨에 대한 부분의 변형이라든가 응력도 발생하지만은 좌골 뒤틀리죠. 이것이 이렇게 획 뒤틀리게 돼 있어요. 획 뒤틀리게 돼 있어요. 뒤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횡좌골의 방지에 고려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비틀림 현상에 대한 횡좌골 방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비틀릴 염려가 있으니까 획 돌아가고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자, 답은 2번이에요. 3번은 포는 부재의 단면 형상으로서는 H형 단면이 주로 사용한다. 해서 H형 단면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형광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박스형이라든가 I형이라든가 디귿자, I자 긴 단면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처짐에 대한 사용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용성에 대한 확보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사용성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사용하다 보면 이 건물에 이 철골조의 골조라면은 오랜 시간 동안에 하중이 작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스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처짐에 대한 사용성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사용성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할게요. 자, 57번이었고요. 자, 5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압축 2형 철근의 정착 길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어요. 1. 압축 2형 철근의 정착 길이는 항상 200mm 이상이어야 된다. 200mm 이상 정착을 하라라는 거예요. 자, 정착을 했을 때 들어갈 때 압축 같은 경우는 잡아당기면은 빠져나오지 않게 갈고리를 만들어 줘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정착을 했을 때 철근을 그대로 묻어뒀어요. 압축이 작용할 때는 굳이 갈고리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정착 길이가 있다면은 보정 개수를 곱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압축 말고요, 인장이 작용해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갈고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압축 2형 철근의 정착에는 표준 갈고리가 요구된다가 아니고 인장 2형 철근의 정착에는 표준 갈고리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표준 갈고리가 있어야 잡아당겼을 때 인장력이 작용할 때에도 버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준 갈고리에 대한 내용이었고, 압축이 아닌 인장 2형 철근의 정착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답은 2번이네요. 세 번째는 압축 2형 철근의 기본 정착 길이는 철근 직경이 커지면 증가하고, 그 다음에 4번은 압축 2형 철근의 기본 정착 길이는 0.043 dVFY 이어야 된다. 이상이 된다는 거. 자, 이 문제도요, 기출문제에서 가끔씩 이야기됐던 부분입니다. 뭐 숫자 바꿔낼 수 있는 것들은 뭐 뻔한 사항이니까요. 한 번씩 읽어보면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나머지 해설 부분 읽어보세요. 압축 2형 철근의 정착 길이는 기본 정착 길이의 보정 개수를 곱해서 구하고, 인장 2형 철근일 경우에는 표준 갈고리가 요구된다는 거. 자, 58번이었고요. 59번. 그림과 같은 3힌지 라면의 수평 반력을 구하면 했어요. 수평 반력. 자, 우선 방향을 보도록 할게요. 100kN이 작용을 합니다. 100kN이 작용하니까 얘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죠. 따라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니 안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A는 안쪽 오른쪽으로, D는 왼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 하나. 자, 그리고 활력을 구하게 되면은요, MD점부터 보면은 MD는 0이라는 가정에서 VA
VA 곱하기 거리는 4m, 2m, 2m니까 총 8m예요. 8 마이너스 자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100 곱하기 거리는 얼마예요? 4m 플러스 자 이렇게 작용하죠. 4m 플러스 2m니까요. 따라서 6은 0 따라서 VA는 600에 분의 8이 되겠네요. 그래서 75kN이 될 것이고요. VA는 75 여기에 75kN의 발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MG에서 모멘트를 구해 G점에서의 모멘트를 구해 보면은 75가 작용하죠. 발력이 75가 작용을 합니다. 75 그리고 그 거리는 G에서는 4m예요. 따라서 75 MG는 0으로 가정할 때 75 작용 그 다음에 G부터 A까지 거리는 4m 2 플러스 2니까 곱하기 4 마이너스 HA 여기서 HA 수평에 대한 수평 발력이에요. 그 경우에는 거리가 5m예요. 5m 수평 발력 모멘트 그래서 이 G점으로부터 A점까지의 수평으로 작용하는 모멘트는 5m 곱하기 HA 따라서 HA 곱하기 5m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의 거리는 2m가 되죠. 그래서 100 곱하기 2m G점에서 자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발력 하나 작용한다는 거예요. 발력과 그 다음에 수평으로 작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것 요 G점에서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구하게 되면은 HA는 20kN이 나옵니다. 다 계산해 보면요. 그리고 양쪽의 발력은 수평 발력은 같아요. 그렇죠? 같아요. 같기 때문에 똑같이 동일하게 HA도 20, HD도 20. 따라서 HA와 HD는 둘 다 20이고 방향은 안쪽으로 들어간다 해서 답은 1번입니다. 1번이에요. 자, 그렇게 구할 수가 있다. 방향은 오른쪽 방향, HD는 왼쪽 방향. 그래서 표시를 해둡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6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강도 설계법에서 균형 철근비 로 B는 0.03이고 그 다음에 B는 300에 D는 500이다 라고 할 때 최대 철근량을 구하셔 라고 했어요. 자, 최대 철근량을 구하라고 했고요. 이 경우에 최소 허용 변형률에 해당하는 철근비가 있는데 그 철근비를 식을 세워서 여기 내어 있는 것처럼 식을 세워서 다 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외우는 정도라면 요걸 외워줍니다. 그래서 요걸 외웁니다. 반드시. 이럴 때 최소 허용 변형률에 해당하는 철근비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면 그대로 0.7143 곱하기 균형 철근비를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그럼 균형 철근비예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하나 있고 여기서는 균형 철근비가 0.33이 돼 있고 자, 그래서 균형 철근비 0.7143 곱하기 0.03으로 곱하게 되면은 철근비가 나오게 되겠죠. 자, 철근비는 이렇게 곱하죠. 그러면은 0.02143. 최대 철근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0.02143 곱하기 단면적이죠. 300 곱하기 500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 3.214 정도가 나옵니다. 3214 이렇게 곱하면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3214 제곱밀리미터의 숫자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대 철근량은. 그래서 최대 철근량 구하는 거예요. 긴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이렇게 그냥 기본적 개념을 가지고 문제 나올 때는 이런 식들 하나씩 외워가면서 그 다음에 철근량 구할 때는 거기에 철근비의 면적이란 부재의 단면적을 구하면 된다라는 정도로 해서 이해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나올 때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보고 2번, 3번 정도 풀어서
전략적으로 20문제가 나온다라고 할 때에 이 20문제에서 최소한 8개 내지는 10개를 맞출 수 있도록만 준비하면 됩니다. 구조는요. 과락을 면하는 걸로 해서 목표를 세우고 나머지 과목에서는 뭐 충실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4개 내지 5개 정도를 맞는 걸로 목표로 치고 계산 문제 이외의 것에서 다시 4문제 내지 5문제를 전략적으로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조는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이렇게 20문제 풀어봤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잘 복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